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자, 첫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돼 있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이화영 전 부지사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 며칠 새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입장을 번복하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으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의원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만나서 당이 최대한 돕겠다고 말한 것이 저희 TV조선 취재 결과 드러나면서 혹시 회유하려는 것 아니었냐 이런 의혹들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네 분의 출연자들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번복에 대한 여야의 시각은 그야말로 천지차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지사에게도 허위 진술을 회유,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이 바로 그 충격 그 자체라고 할 것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치아가 이미 3개나 빠졌답니다. 검찰은 대통령 정적 제거를 위한 친위대 역할에만 몰두해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조작 수사를 서슴없이 자행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이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수도권 한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측에게 민주당이 최대한 돕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 전 부지사 부인의 탄원서 진술 내용과 상반되는 이 전 부지사의 옥중 편지가 민주당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회유 작업을 의심케 하는 정황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화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진술 번복, 민주당 회유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화영 검찰 조사 받을 때 이달 초였습니다. 검찰 조사서에 쌍방울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최측근 수도권 A 의원이 최근 이화영 측을 만나서 당이 최대한 돕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지난 19일 A4 용지 2장 분량의 탄원서를 민주당에게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전기 고문 수준의 압박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21일 지난주 금요일 옥중 편지가 공개가 됐는데 이재명에 대해서 방북 비용 대납 보고하지 않았다. 방북과 관련해서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 잠깐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그걸 보고하거나 그리고 진지하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옥중 편지, 자필 편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술이 뒤집힌 상태인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회유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최병우 위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서로 상대방이 회유했다 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은 이제 민주당 측이 회유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측에서는 검찰이 회유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요. 사실 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실토를 하기 시작했다는 각종 기사들, 이게 사실은 인용부호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되게 아마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뭐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돼 있지, 구체적으로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한 사실을 사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가 아니고 네. 그런 취지로 진술했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뭐라고 진술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진술을 이렇게 얘기한 것이 과연 번복이냐 이런 게 이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옥중 편지에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인정한 부분이 있어요. 2019년 7월에 필리핀의 국제회의라는 데 간 거 아닙니까? 그 국제회의 참가자가 경기도, 그다음에 쌍방울, 북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북한한테 김성태 전 회장한테 북한 측 관계자가 있는 자리에서 자 좀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제 했다는 사실은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다? 그걸 누가 과연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부분까지를 저는 생각을 한다면 저 옥중 편지가 전면 부인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실제 검찰에 어떻게 진술했는지, 그다음에 저 옥중 편지와 얼마나 다른지 이런 부분이 이제 주목이 되는데, 저는 큰 흐름으로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뭔가 실토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틀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어떻게 예.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뭐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코멘트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 전 지사를 이제 면담을 요구를 이렇게 면담 신청을 여러 건을 했다지 않습니까? 네. 뭐 법률적으로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정도의 뭐 그런 표명이면 모르겠는데 그냥 자칫 정치적 논란으로 할 수 있는 언론은 언동은 좀 조심해야 된다. 자칫 검찰이 이제 특별면회나 이런 것들을 하게 해놓고 나서 네. 의원들과 이화영 전 지사의 대화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의심살 만한 언동이 나오면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나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이 특별면회 신청 또한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하는 것 또한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특별면회 신청은 주철현 의원과 지금 김승원 의원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외에 몇몇 의원들이 더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그 변호인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서 법률적 조력을 받고 하는 게 저는 정식이라고 생각되고 자칫 정치인들이 이제 거기에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오히려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다. 이런 점을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 알려진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수도권 A 의원 박성민 비서관님 A 의원을 두고 김영진 의원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당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근데 아직 뭐 구체적으로 당에서 밝힌 바는 없는 것 같고요. 아마 만났다고 하더라도 뭐 이것이 만나서 뭐 회유를 했다기보다는 네. 이제 그냥 뭐 제반의 사정을 듣거나 아니면 좀 대충 좀 이렇게 위로하는 듯한 말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정치권에서도 주의해 줬으면 좋겠는 것이 지금 뭐 최측근 의원 A 씨라고 보도가 되다 보니까 네. 그 분에 대한 이제 설왕설래가 오가는 것이고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는데도 맞는 거 아닌지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뭐 뉴스를 좀 생산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정치적 추측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은 국민의힘 쪽에서도 좀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상당히 절체절명의 중요한 지금 시간에 그 본인의 생사 여탈을 어찌 보면 맡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국회에서 1년 중 유일한 비회기 기간이 7월 말에서 보통 8월 중순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제 너무 영장 표결 없이도 그냥 영장 실질 심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죠. 네. 이런 마당에 지금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결정적인 그 진술에 사실상 키를 쥐고 있는 이하영 전 경기 부지사가 하늘처럼 믿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사전 2차례나 보고한 뒤에 대북 송금 사항을 진행시켰다. 이런 검찰 진술을 했다는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마당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 모종의 시그널이 작동한 겁니다. 이 2차례 보고했다는 이 검찰 진술을 개변 같은 어떤 그런 자백 번복으로 이렇게 마치 강압 수사 때문에 이하영 경기부지사가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일시적이지만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접견을 통해 가지고 당신 뒤에는 당이 있으니까 결국 네. 버티라. 당이 돕겠다. 당이 돕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고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옥중 서신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 사실을 또 번복하고 있는데 이미 검찰에서 네. 이하영 부지사는 이미 결정적인 진술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정치적인 행위를 이재명 대표가 딴 이야기 한 거 아니잖아요.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정치를 하고 있다.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이 말 이후에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이걸 바로
검찰의 수사를 정치로 물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죠. 근데 뭐 피의자가 또는 뭐 참고인이 진술이 엇갈리는 취지의 진술이 만약에 이제 나왔다 그러면 신빙성이 뚝 떨어지는 거니까 과연 재판부가 어떤 진술을 믿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실관계를 확정을 지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아니 변호사 대납 문제를 그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변호사 대납 문제를 가지고 검찰이 당초에는 수사하다가 그 문제는 지금 뭐 오리무중 상태인지 그냥 꼬리가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느닷없이 또 그 이 대북 송금 문제가 불쑥 튀어나오고 있다가 또 한동안 또 뭐 별 얘기가 없이 그냥 지나왔거든요. 이런 상황을 보면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대북 송금 문제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진술이 어땠다 이렇게 자꾸 검찰발 진술이 나오는 걸 보면 앞에 변호사 대납 문제 부분도 혐의도 검찰이 수사나 이런 것이 믿기가 어렵고 이후에 대북 송금 문제도 그 검찰의 수사의 태도 뭐 입장 별건 수사 뭐 등등의 논란을 비춰볼 때는 믿음성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검찰이 뭐 대장동 의혹 건도 그렇고 백현동 건도 그렇고 뭐 하나 제대로 마무리 지은 게 없잖아요. 계속 뭐 엄청나게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거품을 내다가 막 세상을 시끄럽게 하다가 지금은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고 또 때가 되면 다시 또 불쑥 나오고 이런 검찰의 수사나 또 이런 것들을 슬슬 흘리는 이런 관행은 전 불식돼야 되고 극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민 의원님, 지금 현재 이하영 부지사가 기존 자백을 번복하고 옥중서신이라는 걸 낸 이 자체를 상당히 중하게 봐야 돼요. 이달 초에 있었던 검찰 수사에서는 이하영 부지사가 민주당이 수임한 그 변호사를 물리치고 검찰 수사를 본인이 직접 진술을 한 거예요. 네. 예? 그 말은 뭐하냐? 내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선임한 이 변호사가 사사건건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내 진술을 다 참조하고 그대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진실에 입각한 올바른 진술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물리치고 한 조사에서 한마디로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재명 전 대표에게 보고를 하고 대북 송금을 진행했다는 이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걸 이걸 마침 독방에서 이렇게 탄압받으면서 허위 진술을 강요당하고 그런 가운데 강압 수사의 결과로 이렇게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번복했다. 이렇게 납득이. 네, 아까 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 진술 또 그 이후에 진술이 어떻게 됐는지는 명확히 드러난 건 아직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정 짓는 건 좀 너무 섭섭하지 물론 않나요? 언론 알겠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회유설에 증폭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긴 합니다. 정확히 확인은 좀 필요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회유한 것 아니냐 하는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날 예정이라는 그 대목도 혹시 회유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품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안민석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제가 좀 빨리 면회를 가서 본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탐이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하영 전 부지사를 어떤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그런 상황이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게 있다 보면 그거는 용납할 수가 없죠. 결국에는 할 것이 당 대표로 향하는 수준이지 않겠습니까? 네. 당 대표께서도 비장의 그런 각오를 하셔야 되겠죠. 자, 안민석 의원을 포함해서 민주당 인권위와 법률위 간사들도 특별 접견을 하기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을 일단 막진 않는다고 하는데 특별 접견도 근데 만약 아시다시피 검찰이 저걸 막는다고 한다면 또 이제 검찰의 여러 가지 회유와 압박설 뭐 이런 게 증폭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굳이 막을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제 갔다 나와서 면회를 하고 나와서 저 의원들이 어떻게 기자들한테 설명을 할까요? 그거 뭐 어찌 보면 충분히 우리가 짐작하는 대목입니다. 본인이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가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말 자체가 다 그렇게 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저희도 직업이 참 남의 그 말을 전달하는 게 저희 직업입니다만은 남의 말을 의미까지 살려서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그런 게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민석 의원이든 다른 의원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나고 나오면 검찰의 회유 압박을 받았다고 할 가능성이 저는 제 개인적인 관측으로는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검찰이 또 그 후에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불러서 그 하나하나씩 물어보면 또 그게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네. 일단 그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들어보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안민석 의원은 뭐 건강이 걱정된다 그러는데 왜 그동안에는 걱정 안 되다가 왜 갑자기 최근에 와서 걱정이 되나요? 뭐 이런 점도 보면 민주당 의원에 의해서 이화영 전 그 부지사의 진술이 네. 저는 왜곡돼서 국민들한테 전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검찰이 당연히 경계하겠죠. 네. 그런 검찰과 민주당 간의 어떤 정치적 공방 같은 것이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그런데 아마 저번 변호사비 대납 소설 망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 방북 관련된 소설도 스토리 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에게 방북 비용 보고받은 적 없다는 입장 그대로십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대표는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런 논란들은 과거에도 사실 있었습니다. 정성호 의원, 지금 친 이재명계 좌장이라 불리는 사람이죠. 근데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을 만났던 사실이 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목소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김용천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전 정무조정실장을 면회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내용을 문제 있는 것처럼 둔갑시키려는 것은 여론전을 펼치려는 법무부와 검찰의 야비한 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다 무죄를 주장하니까 무죄 입증하려고 하면 알리바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알리바이가 입증이 돼야만 만들어져야만 이게 무죄가 나는 거다. 제가 보면서 아차 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일말에 그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시에도 정성호 의원이 두 사람을 만나서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무죄가 나온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발언이 또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지면서 누가 봐도 이건 회유와 입막을 의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정황들이 나왔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한 번 더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계신 우리 이상민 의원님 같은 경우 이 장소 변경 접견 신청 그러니까 특별면을 통해서 민주당의 저런 뭐 관계자가 이재명 대표를 어렵게 하는 결정적인 진술을 하는 부분이 검찰의 해유 압박 강압 수사에 의해서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그래서 이상민 의원 같은 분이 접견을 하면은 저희들이 큰 걱정을 안 해요. 그냥. 그렇지만 안민석 의원 같은 분은 어떤 분입니까? 가짜뉴스 괴담 이 발언지에 논란을 늘 빚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가서 만나고 오면은 밖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도 지난번 정진용, 김용 뭐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논란이 빚어진 부분도 있지만은 이 장소 변경 접견 신청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만이 누릴 수 있는 또 특권 중에 하나의 큰 권한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래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켜야 될 이런 대북 송금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법정 진술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 그 쌍방울의 해계 관련 책임자 무려 10여 명의 직원들이 일관되게 진술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무마시켜버리면서 이하영 부지사가 당신이 김성태하고 알아서 한 일이지 나는 전혀 관계없다. 이거 이하영 부지사가 독방에서 가만히 앉아 생각해도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책임을 져야 되냐 이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진실을 우리가 밝혀야 되는 거죠. 그 진실은 한마디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박성일 비서관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근데 일단 정성호 의원 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본인이 조금 부주의하게 말 실수를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언론에서 뭐 일부 언론에서 평가한 것처럼 회유 시도였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일단 충분히 맥락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네. 뭐
사실 좀 대두가 됐던 발언이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버티면 이재명이 곧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것과 하나는 이제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뭐 무죄가 될 것이다 이 얘기였는데 이게 첫 번째는 이 당시에 이제 접견을 갔던 사람이 본인이 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래서 좀 걱정이다. 이런 푸념을 늘어놓으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법률적 조언이랍시고 이제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중요성을 강조를 한 것이고요.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버티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거는 아무래도 그 안에서 있다 보니까 뭐 밖에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그리고 본인은 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위로 차원에서 버티면 다 지나갈 것이다. 이런 취지로 본인은 이제 격려와 위로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을 그때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지점을 뭐 정성우 의원이 회유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입장인 것이고 이번에 뭐 최측근 의원이 만났다 하는 것도 만났다라는 것에 대한 보도만 있을 뿐이지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동시에 이제 특별면회가 예정이 되어 있죠. 지금 뭐 당에서 인권위원회, 법률위원회에서 뭐 몇몇 의원들이 만나러 간다라고 하는데 일단 당 입장에서는 그 최측근인 부인이 당으로 보낸 탄원서가 있는 것이고 그 내용에 검찰의 압박 때문에 굉장히 남편이 고립되어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실체를 알아보자라고 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법무부에서 특별 접견을 하더라도 결국에 그 내용이 녹음이 되고 심지어 한동훈 장관이 지난 2월에 정성우 의원의 접견이 논란이 되니까 이 제도 자체를 투명하게 좀 더 개선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저는 일부 의원들의 발언이 사실과 달리 만약에 전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좀 검찰 측이나 법무부 측에서 설명할 만한 논거는 충분히 마련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 TV조선의 보도를 보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만납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부인을 만나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를 만난 부인이 탄원서를 작성해서 민주당에게 탄원서를 법원도 아니고 민주당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서, 그러니까 자필 진술서,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혹시 의심스럽다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뭐 이런 소리들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충분히 의심할 만하죠. 그 연결된 고리들을 쭉 따라가 보면 결국 이 기획자가 민주당이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의심할 만 객관적으로 봐도. 근데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정성호 의원이 알리바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김용 전 대변인이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사실은 알리바이를 법정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증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좀 이상하니까 그게 뭐냐면 2021년 5월 3일 이 5월 3일이라는 게 이제 김용 전 부원장이 유동규 씨한테 돈을 첫 번째로 받았다는 그날이거든요. 그날 자기는 유동규 사무실에 안 갔다. 이런 알리바이를 댔다가 지금 그걸로 오히려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김용 전 대변인이 수원 월드컵 센터에 있었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그걸 아무런 입증을 못하는 거예요. 또 휴대전화 자기가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가 휴대전화도 잃어버렸다고 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알리바이를 조작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사게 되고 그걸 지금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성호 의원이 김용 전 부원장을 만나서 알리바이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는 결국 그러면 회유가 아니고 뭔가를 조작하려 하라고 했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한 행동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특별면회를 지금 대거 의원들이 간다고 하는데 물론 뭐 그전까지는 특별면회는 녹음이 아니고 이 메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도 그 의원들이 뭔가 그 정성호 의원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국면으로 의원들이 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당시에 정성호 의원이 특별면회한 걸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될 것이다. 알리바이를 잘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면 대화가 나오려고 그러면은 대통령 이재명 되면은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 메시지를 저는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받고 있는 공범에 대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이런 말은 누구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대단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법무부에서 이러한 접견의 방식에 대해서 어떤 그런 점검을 하고 좀 뭔가 제도 보완을 좀 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좀 강자 위주로 선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희가 지금 하는 방안은 일단 노약자를 최우선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건 제가 지시해서 실행했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특별 면회가 그대로 녹음을 해야 되도록 이미 그건 시행을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자, 녹음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녹음 내용도 아마 검찰이 확보를 할 겁니다. 예, 만약에 이제 그 특별 면회한 그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의혹을 의심을 살 만한 언동이 있으면 녹음이 되니까 뭐 그건 검찰 나름의 무기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이제 특별 면회한 그 의원들이나 당에서 대응할 때는 이런 문제일수록 정치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법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마치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고 구호 뭐 외치고 슬로건 외치고 이러다 보면 시원한 듯하지만 네. 지지자들한테는 뭐 그게 속 시원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뭐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부지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같은 의혹에 대한 부분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법률적으로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의심을 살 언동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만난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는 아직 드러난 건 없습니다. 뭐 장해찬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김영진 의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어찌됐든 누가 움직였든 간에 이재명 대표의 의중도 반영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좀 더 깊숙이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돌고 돌아 또 시작된 여야의 무속 공방 이야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새로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었는데 그래서 경찰 수사 중간 결과 발표도 있었습니다. 천공은 아니었다. 그런데 천공이 아닌 또 다른 인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풍수 전문가 백재권 교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의 목소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3월 6구 참모총장 공간을 방문했던 이는 역술인이 아닌 풍수지리학 전문가인 백재권 교수임이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뿐 아니라 이재명 부부와도 만나 풍수지리에 대한 조언을 한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민주당의 계속되는 대통령 부부를 향한 저주성 선정선동 공세는 대선 불복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대통령의 관저를 선정하는 것은 개인이 부동산을 둘러보러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떳떳했다면 천공 개입 의혹이 터졌을 때 왜 숨겼습니까?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야당이 풍수지리가에게 무속인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강변하니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변명하고 물타기 해도 대통령 관저 선정에 풍수지리가가 개입했다는 사실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자, 천공 그리고 백재권 교수 두 사람의 모습이 비슷할까요? 한번 사진을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잠깐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일단 뭐 외모는 다르지만 수염이 있습니다. 하얀 수염이 턱 수염이 있기 때문에 멀리서 얼핏 본다면 그리고 당시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코로나 시절이기 때문에 아마 비슷하게 흔히 천공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뭐 가능성이 있긴 한데 어찌됐든 천공은 아니었고 백재권 교수라는 인물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괜찮습니까? 최병우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무속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무속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무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 그 뭐 역술인들 쪽에서는 역술인을 무당 취급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하죠. 그런 점에서 보면 백재권 교수의 경우에는 정식 학위가 있습니다. 풍수지리학의 석사, 박사 학위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무속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본인은 아마 굉장히 그 강력하게 반발을 할 거고요. 또 그쪽에서도 되게 무속과 그 저런 역술은 구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풍수지리뿐만 아니고 뭐 관상 뭐 이런 것도 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심지어는 이 중앙일간지 등의 칼럼도 여러 번 썼어요. 특정인에 대해서 칼럼도 여러 번 쓰고 뭐 이랬기 때문에 저는 무속이라는 표현은 그 맞지 않는 거다. 다만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듯이 자 그러면 지난번에 이게 공관의 천공 방문 의혹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알았을 거거든요. 대통령실에서는 천공이 아니고 백재훈 교수라는 네. 거를. 그런데도 왜 고소고발을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느냐 하는 부분은 충분히 지적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때 사실은 천공이 아니라 백재훈 교수였고 뭐 상황이 이만저만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불필요하게 경찰이 지금까지 수사하고 뭐 이런 난리를 피우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지적받을 만하고, 다만 그러면 이제 또 박성준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자, 국가 관저, 대통령 관저 같은 걸 선정하는데 풍수지리학 전문가 뭐 이런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고 하는 것이 과연 그 문제가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도, 그거는 저는 뭐 관점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디에 가서 아 여기 뭐 참 집터가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흔히 비전문가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받는 과정 중에 하나였다고 한다면 저는 뭐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다만 백재훈 교수 말대로 그대로 따라서 뭐든지 했다 하면은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는 달랐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민주당이나 또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런 뭐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주술이나 이런 무속에 의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세력들이 또 가짜 뉴스와 괴담을 통한 이것도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 그 2월달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방부 대변인인 부승찬 대변인이 권력과 안보라는 자기 저서를 통해서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의혹을 제기한 건데, 저는 백재근 교수라는 분이 이제 그때 실질적으로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방문한 사람으로 경찰 사이버 수사 결과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민주당이나 이 또 이 천공을 문제 삼았던 그 분들은 아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그냥 자숙하면 될 일인데, 이걸 다시 이제 풍수 지리학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 사람을 갖다 무속인으로 모는 이런 방식은 잘못됐다 생각하고요. 네. 풍속 지리는 그러니까 원광 디지털대라든지 그런 대학에서 학문으로 이미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걸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국가기관이라든지 기업 개인도 중요 시설이 들어설 그런 입시 조건을 고려할 때 모든 지혜와 지식을 모읍니다. 뭐 이것도 그런 과정 중에 하나죠. 또 세 번째는 이런 현대 지식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전통 지식이라든지 그런 지혜도 참조하는데 대통령실 이런 곳에서도 국가 대서를 결정할 때 충분하게 참고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이나 일본은 아예 동양학에 상당히 그 근거를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상당히 중시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이제 마무리를 하면요. 풍수 지리가를 이걸 미신 숭배자로 조롱하는 것은 이게 50만 지금 현재 동양학 관련 이 한마디로 직업입니다. 이 종사자들을 한마디로 너무 무시하는 이 생업자를 또 조롱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풍수지리를 하는 사람도 우리 국민이고 이분들도 국가 대서를 결정하는데 자신의 지혜와 지식이 있다면 그걸 일정 부분 의견을 낼 수 있는 거, 이 자체를 가지고 이걸 마치 무속으로 그냥 주술로 국정을 운영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소모적인 논쟁거리나 프레임 씌우기로 야당이 한다라고 그렇게 책망하기 전에 그런 빌미를 제공했잖아요. 관저, 대통령 관저라는 것을 하는 건 공적 사항이고, 공적 사항은 말하자면 국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절차가 적정하고 투명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고, 나중에라도 그런 천공 문제 이런 냈을 때 솔직히 이래서 이분이 백모 교수였다라고 하면 될 일인데 뭐 쉬쉬쉬쉬 하고 뭐 굉장한 것처럼 숨기는 것처럼 한 점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상민 의원 그러니까 제가 저도 조금만 마무리할게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번 것만이 아니라 국정의 전반적이 보면 별것도 아닌 것 또는 조그만한 거, 그러면 그건 정직하게 솔직하게 대응하고 또는 뭐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사과하면 될 일인데 그걸 뒤엎고 쉬쉬쉬하고 하다가 오히려
국정에 그 갉아먹는 이런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요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서는 좀 스토리를 제가 좀 잘 아는 편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 당에서는 이제 윤한홍 의원이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서 정권 초기에 상당한 그 역할과 노력을 하신 분이고, 또 당에서 이제 중앙위원회 이제 국방안보분과위원장한 김용현 지금 경호처장, 이분들이 이제 사실상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모든 실무적인 일을 다 하신 분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쉽게 말하는 이런 백제건 이런 풍수지리학 전문가들도 그분들의 지식도 참고를 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중요 안보 시설이 들어갈 때는요, 알겠습니다. 그런 미래학자들이 저기 재난 발생하는 지리학적 특성이나 이런 거 다 참고하면서 하는 거예요. 네. 그걸 가지고 왜 그냥 거듭 이야기지만은 수술이나 무속 국정운영 프레임 이것 때문에 해프닝이에요. 이거는. 그 매를 벌어요. 이상민 의원 이거는 해프닝으로 끝냅시다. 매를 번다니까.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자, 일단 천공은 아니었다라는 부분 경찰 조사 결과로도 나왔고, 그리고 천공이 아니라 풍수지리학자였다라는 부분, 더 이상 무속과 주술은 아니다. 그리고 풍수지리학자의 의견도 들을 만하다. 물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만한 것도 아니다라는 의견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렇다면 그때 당시 대통령실에서 말하지 않았느냐. 그때 말했다면 아마 더 큰 논란이 됐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번 또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풍수지리학자 이 백 교수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이 사람에게 여러 가지 물어보기도 하고 또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과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화면 바꿔주시죠. 예, 윤석열 부부도 2017년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지인 소개로 만난 적이 있는데 이건 보도로 알려졌죠. 이재명 대표 역시 백재권 그 교수를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즈음 직접 찾아와서 만났고, 최병우 위원님, 그 또 보도된 데 따르면은 김혜경 씨가 이 자리에서 내가 영부인이 될 상이냐 이런 질문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재권 교수가 작년 2월이죠. 그러니까 대선을 한 그 20여일 정도 앞두고 네. 이제 월간조선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이제 한참 이 무속 프레임이 막 그 여야 후보 간에 공방이 벌어질 때니까 본인이 이제 이게 본인은 난 무속인이 아니다. 네. 이제 이런 것도 얘기하고 싶고 그러면서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 만난 이야기, 그다음에 이재명 그 대표 부부하고 만난 이야기를 쭉 그 했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네. 만났는데 그때 부부 모두 정치에는 아무 관심이 없더라. 그러면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에는 검찰을 그만두면 조용히 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들, 정치에 관해서는 질문을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 부부는 이제 김혜경 여사가 내가 영부인상이냐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줬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 약간 아니다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그 기사화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만났다는 거죠. 다 만났고, 그래서 만난 계기도 조금씩 달라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나 이재명 대표 부부를 만난 계기도 조금씩 달라요. 중간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언론사 대표가 소개를 해서 만났다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처음에 만나려고 간 게 아니고 윤 대통령의 후배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얘기가 나와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죠. 중앙지검장 얘기가 나와서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됐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작년 2월 월간조선 인터뷰에 보면 저 외에도 여러 정치인들을 만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도 만난 적이 있다. 사진도 찍혀 있던데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저는 이 2017년에 윤석열 부부, 이재명 부부 이렇게 만났다라고 하는 거나 김정수 여사를 과거에 만났다라고 하는 것과 이번에 대통령의 관저 이전이라는 이 중대한 국정 현안, 공적인 사안에 이 풍수지리라는 잣대가 개입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이제 만났을 때도 대선 경선쯤이라고 하니 사실 본 후보가 되지 못했던 것이고 뭐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당선인 신분에서 만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윤석열 부부도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이제 관저 이전 때 이 풍수지리가가 동행해서 그 관저를 둘러봤냐 이런 게 처음에 사실 천공이 같이 둘러봤다 이렇게 의혹이 제기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분이 동행해서 뭔가를 살펴본 거는 맞는 것 같고 이분의 결정에 따르지 않았다라고 대통령실이 해명하고 있지만 뭐 저는 그 해명을 얼마나 국민들께서 믿어주실지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질적으로는 사실 대통령의 관저 이전이라는 사안은 국민의 예산이 쓰이는 일이고 대통령의 뭐 안전과 안보, 국가 안보와도 저는 연결이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풍수지리가 개입한다는 것이 사실 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정치권에서 이걸 두고 괴담이다라고 이제 여당에서 비판을 하시는지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이걸 무슨 특정 직업군을 폄하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거는 저는 본질을 흐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는 사실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닌데 왜 풍수지리가가 개입을 해서 관저 이전이 이렇게 진행이 됐냐라는 질문을 저는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3월 20일에 당선자 신분으로 당시 기자회견을 했을 때에는 육군 총장 공관을 관저로 리모델링을 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비용까지 국민들 앞에 밝힙니다. 그러더니 한 달이 지나서 갑자기 외교부 장관 공간을 새 관저로 쓰기로 했다라는 뭐 TF의 발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자체가 너무나 졸속이고 급작스러웠기 때문에 당시에도 이 과정 자체가 매끄럽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고 천공 개입설까지 불거졌던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대통령실을 투명하지 않은 해명이 일단 드러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관저 이전이라는 공적인 사안에 풍수지리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뭐 여러 의견을 듣는 건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걸로 제가 해석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을 결정할 때 관저를 결정할 때 풍수지리는 안 된다 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백 교수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면서 과거 내놓았던 내용들 중에서 대통령 부부에 대한 동물관상 얘기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 잠깐 볼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아주 드물게 태어나는 상이고 그리고 악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는 흔들면 품격 떨어지는 윤 악어 관상의 김 여사의 공작 관상을 만나서 아주 뭐 조화를 이뤘다 뭐 이런 평가까지 지금 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두 사람이 잘 맞다라는 얘기를 지금 백 교수가 했다는 거죠. 글쎄 이제 저걸 잘못 얘기하면 굉장히 뭔가 미래를 잘 예측하는 사람이다. 뭐 이제 이런 그 미화하는 얘기가 돼 버리는데 사실은 저거는요. 그 대통령이 된 이후에 나온 평가는 아닙니다. 백재권 교수가 어느 그 칼럼에다가 쓴 거거든요. 일간지 칼럼에. 네. 대통령 되기 이전입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백재권 교수의 개인적인 평가였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죠. 뭐 맞고 틀리고의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조 전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관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죠. 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황소도 아닌 일소 관상이다. 순수한 면을 지녔지만 전투력은 없다. 그리고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진돗개라고 했는데 싸움 상대 안 되는 자꾸 악어를 공격하고 있다. 악어와 적이 되는 순간 물리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원숭이 상이라고 했는데 쉽게 죽지 않는 원숭이다. 지혜롭고 상황 파악이 뛰어나다. 야권 성향의 분들에게는 좀 야박하게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 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백재근 교수가 이렇게 이제 간상 풍수 이야기는 뭐 신문의 칼럼뿐만 아니라 그 여성경제신문 뭐 심지어 경제단체 할 게 없이 많은 데 가서 이분이 강연도 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분의 어떤 그런 간상이나 뭐 풍수 이런 학자로서의 그 전문성을 가지고 뭐 가십적으로 받아들였던 뭐 하여튼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뭐 판단이 있는 해에는 상당히 이분 그 코멘트를 많이 땄어요. 아까 계속 이야기 나오는 2017년이 어떤 해입니까? 2017년이 바로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른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참 이루어질 때입니다. 이때 김정숙 여사도 만나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 내에는 뭐 이분하고 4시간 동안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도 뭐 나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지금 현재 백정은 교수가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또 뭐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의 상이나 뭐 그리고 조국 전 수석의 상이라든지 대체로 잘 짚은 것 같은데 뭐 저 이승민 의원이 어떻게 봐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정치권이든 뭐 방송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국민 민생에 지금 집중해야 되고 여러 지금 어려움 겪고 이런 때 저는 어찌 보면 저 얘기가 중심 얘기가 돼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뭐 그냥 가십거리로 나올 만한 얘기거리고 어쩌면 지나쳐야 될 얘기고 또 뭐 백모 교수라는 분이 뭐 신빙성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무슨 사람 나는 김성태 의장님은 또 어떤 동물로 비유할지 모르지만 사람을 그렇게 동물로 비유해서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운명을 이렇게 예단하고 이러는 거는 저는 저분의 저런 평가 이 코멘트도 적절치 않다. 교수님이면 교수님답게 좀 하셔야지 무슨 아니 세상에 정치인들을 동물에 비유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신문에 컬럼 썼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좀 저급한 얘기들이에요. 알겠습니다. 뭐 일단 관상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뭐 무속 주술 프레임 씌우지 말라는 그 이야기. 정직하게 국정을 끌면 이런 문제가 안 되지 왜 이렇게 숨기려고 하고. 자, 백재건 교수가 그 뭐 악어, 공작, 소, 진돗개 뭐 이런 원숭이 이런 건 이제 본인의 어떤 그 학문을 통한 관상학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또 개인의 어떤 관점도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부당하게 허위 사실로 제 아이들을 공격하는 일은 멈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허물도 제게 물어주시고 책임도 제게 물어주시길 바랍니다. 뭐 영어 에세이 첨삭이라든가 어떤 영어 관련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저는 제 딸이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 지도교수를 누구도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으며 또한 장학금을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정경심 교수 2심 판결의 충격이 큽니다. 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등 터무니없는 협의는 벗었지만 인턴 증명서가 유죄로 나왔습니다. 남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끝까지 부인해왔던 조 전 장관 어제 SNS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조국 부부 입시 비리 혐의 부모의 불찰이었다라는 입장문을 자신의 SNS, 조 전 장관의 SNS에 올리면서 세상에 공개를 했습니다. 입장 밝히라는 검찰 요구를 존중한다. 그래서 지금 수차례 사과하고 해명했지만 한 번 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들입니다. 소송도 취하했고 뭐 자격도 반납했고 학위도 반납했고 또 하나 자성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고 원점에서 새 출발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뭐 이렇게 된 데는 부모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보고 최병우 위원님 뭐 이게 진짜 진심에 우러나와서 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보여온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입장을 보면 저게 진정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람은 아마 정파적으로 굉장히 많이 갈릴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까지의 입장보다는 하여튼 굉장히 이 본인의 성찰, 불찰, 잘못 이런 쪽으로 가 있는 거는 틀림없어요. 저거 문면상으로는. 그러나 그 속마음이야 저희가 알 수가 없고 또 정경심 전 교수 이 경우에는 법원 판결문에도 나와 있지만 한 번도 본인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부부 명의로 저렇게 입장문을 내니까 아 이제 그 딸인 조민 씨의 그 공소시효 만료 8월이니까 네.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과연 기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주 한계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걸 앞두고 아마 부모로서 이제는 기소를 해주지 않았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이제 검찰의 요구에 본인이 반응을 한 것 아닌가. 그러나 그 진정성 여부는 기본적으로는 검찰이 판단해야죠. 일단 조민 씨의 경우에도 소취하고 의사면허 반납하고 지금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 부분의 진정성은 일단 의사면허 반납했으면 다시 찾아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혹시 뭐 인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여하튼 조국 전 장관의 경우는 조금 상황은 다르고 검찰이 아니 왜 조국 전 장관 입장과 조민 씨 입장이 다르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저 입장문에 따르면 뭐 두 사람의 그 입장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검찰이 답을 할 부분이죠. 자, 과연 조민 씨를 그 기소유예를 할 것인지 네.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할 것인지 저는 상황이 여기까지 왔으면 그리고 검찰의 요구가 그런 거였잖아요. 입장을 밝혀라. 그래서 저렇게 밝혔으면 아마 검찰이 기소유예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박성명 유사관은 어떻습니까? 일각에서 보는 기소를 막기 위한 어떤 몸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어떤 행동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본인들의 진정성에 있어서는 뭐 일부 비판을 받을 부분은 있겠죠. 그동안 이제 보여온 사회적 행보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제 공식적으로 입장문을 내면서 이 본인들의 재판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의견을 밝혔고 결과적으로는 반성하고 있다. 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그런 면에서 소송도 다 취하하고 이런 구체적인 행동이 좀 뒷받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뭐 일부에서는 여전히 이제 진정성이 없다라고 비판할지 몰라도 본인들이 기존의 입장을 완벽하게 좀 선회를 해서 공식적으로 발언을 한 부분이 기록에 또 남고 본인들 역시도 이렇게 하기까지의 결심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을 두고 논박을 하는 것은 사실 좀 답이 나지 않는 토론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조국 전 장관의 뜻은 아마 이제 그 자녀들 본인들과 관련해서 또 자녀들 관련해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윤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부모로서 그 책임을 불찰 또는 여러 가지 책임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반성하는데 다만 이제 법률적으로 다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법정에서 해야 될 문제고 단순히 이제 그런 정치적이나 윤리적으로 문제에서는 부모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법에도 저는 눈물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 사건을 같은 사건을 가지고 이제 그 부부와 자녀가 함께 다 몽땅 기소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말하자면 부부가 기소돼서 지금 그와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다면 자녀에 대해서는 이런 그 처벌을 좀 유예하는 편이 지금까지의 형벌권의 관행이었다라는 점을 저는 좀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뭐 자녀들에 대해서 기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압박하고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의 부부로 하여금 형사적 문제에 있어서 자백을 압박하는 건 저는 절차적으로도 그거는 적정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솔로몬 지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어느 부모가 자식이 법정에 서는 걸 원하는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 자신들이 잘못이었고 또 불찰이었다. 제가 지난주에 출연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검찰에서는 부모의 입장을 당연히 원할 것이고 좀 전에 이상민 의원께서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것을 검찰이 판단을 하려면 그걸 기소유예로 판단을 하려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인정이 있어야만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진정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조국 그런 전 수석 부모에 대한 입장을 도리를 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할 거는 수용할 건 수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월 26일이 이제 조민 씨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일입니다. 그 전에 이제 검찰도 결과물을 내놓겠죠.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김남국 의원과 또 다른
코인 논란으로 휩싸인 국회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조사하자는 의견들이 나왔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난달 중순부터 자진 신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최근 공개가 됐는데 11명의 의원이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여야 의원 11명 코인 자산 신고를 했습니다. 권영세, 이양수, 김정재, 유경준,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5명, 그리고 김홍걸, 전용기,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 그리고 조정은 시대전환 의원, 김남국, 황보승이 무소속 의원 2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11명의 의원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김남국 의원은 워낙 저희가 많이 다뤘고 권영세, 김홍걸 뭐 이런 사람들이 새롭게 등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사람들의 코인 거래 횟수를 봤더니 엄청났습니다. 수백 차례. 권영세 의원의 경우에는 400차례 정도 네.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홍걸 의원은 뭐 100차례가 훨씬 넘는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몇 차례냐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다만 이제 김남국 의원과 이 코인 거래를 한 저런 의원들 사이에 저는 간격이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인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할 수 있죠.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는 다른 의혹, 물론 그건 아직 규명되지는 네. 않았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국회 회의 중에 휴대전화 들고 뭔가를 하는 장면 이거 다 찍혀 있죠. 그다음에 그 시간에 코인 거래를 했던 것이 다 드러났죠. 본인이 사과까지 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국회 회의 중에 뭐 코인 거래를 했다든가 뭐 이런 게 현재 드러난 건 없습니다. 네. 그냥 400여 차례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걸 보면 저 자체로서 무슨 문제가 있다. 그거는 이제 혹시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얘기하듯이 이해 충돌의 소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본인이 속한 상임위원회하고 이제 코인 거래. 근데 또 정무위원회 소속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여하튼 조사는 해봐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문제와 저 사람들의 코인 거래 문제는 다른 얘기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정말 따지고 싶으면 하나하나 다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코인이 뭐 적법 불법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국회의원이 그 직무에 전념을 다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적 이득 행위와 관련해서 저렇게 많은 아주 지나칠 정도의 코인 거래를 했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저건 윤리적 차원에서 매우 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국회의원이 상임위에서만 국한된 의정활동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회의에서 전체 입법에도 관여하고 예산안 처리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주식의 경우는 일단 백지 신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범위 이상은 코인도 마찬가지로 법이 미비해서 그걸 안 했을 뿐이지 사실은 성격은 똑같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뭐 저런 것이 이제 일단 밝혀진 이상 국회의원들이 더 이상 이제 주식이나 코인에 관여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겠다라는 건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남국 의원의 이제 국회 윤리자문위가 국회 이제 제명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제명 권고는 사실상 국회의원 제명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 행위를 국회에서 이루어진 그런 정치적 행위죠. 그러니까 행정권 수장, 대통령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정치적 행위가 아니고 국회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행위인데 1979년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 시절에 YS, 그것도 뉴욕 타임즈에 이제 그때 YS가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 때문에 이제 제명까지 간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윤리위원회에서 이제 자문위원들이 상당히 심사숙고한 그 논의 결정을 갖다가 국회의장이 지금 애유 중이에요. 쉽게 말하면 의원 애교를 위해서 의원들과 같이 함께 애유 중입니다. 해외 순방 중인데 또 아울러서 제가 이 방송 출연 전에 아침에 윤재욱 우리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제가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양당 원내대표에게 이 내용이 넘어와 있냐 그랬더니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 윤리 자문위 차원에서 이 권고 내용이 이미 정치적으로 이제 좀 언론 플레이가 되어졌다는 거.
그렇지만은 뭐 이 내용들이 좀 전에 우리 최병목 편집장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이해 충돌 그런 요지나 또 이상민 의원께서 하신 국회의원이 이해 충돌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에서 재산적 이득을 뭐 취하는 부분에 집중해서는 윤리적으로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일정 부분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이들의 해명은 저희가 좀 차차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일부 해명들을 보면 뭐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뭐 그런 내용들도 있고 뭐 다른 뭐 세금을 좀 아끼기 위해서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좀 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다들 돈을 잃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된 데는 김남구 의원의 어떤 그 논란이 커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정치권의 관심도 모아지게 됐는데 김남구 의원에게 제명을 권고한 그 윤리자문위의 결정에 대해서 김남구 의원이 유감을 표명했다고 하는데 그걸 두고 또 여야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방탄 정당이다 이렇게 또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전 결과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진짜 제명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김남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니 전당대회 때 돈봉투 받은 사람도 제명이 아닌데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진신고한 다른 의원들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11명 있다면서요? 네. 그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같이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제명은 쉽지 않다라는 게 사실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 민주당에게도 부담을 안 주고 잘 이 문제를 넘어가려면 방법이 하나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박성민 비서관님 자진 사퇴 얘기가 나옵니다. 네, 사실 이제 본인이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 될 때다라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이 상태로 사실은 본회의 표결까지 진행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당과 본인 모두 사실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결단을 한다면 자진 사퇴라는 결론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김남국 의원이 이번에 윤리자문위의 입장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고 있는 만큼 사실 자진 사퇴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게 현실적인 한계겠죠.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딱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지금 국회 입법 권력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민주당 의원총회 의총에서 민주당 당론으로 김남국 의원이 고인 이 제명 절차를 민주당이 당론으로 의총에서 채택하면은 이거는 국회 본회의에서 제적 3분의 2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이 되어야만이 제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아주 어려운 이 의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지 없으면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렇죠. 민주당 내에서는 어쨌든 뭐 그 동료고 후배 의원이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감정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윤리가 그동안 별 그 의미가 없었다. 가동이 잘 안 된다. 또는 뭐 국리공단만 하다가 끝난다. 그렇게 해왔던 것을 이제 정치적 기속력을 작동하기 위해서 외부 인사로 자문위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자문위의 의견에 존중하고 따라주는 것이 국회 전체의 그런 정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도 만약의 경우 이제 뭐 그 김남국 의원이 어떤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경우에는 의견이 뭐 합니다만 복잡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윤리의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조만간 결론 나오겠죠?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순서로 가겠습니다. 자, 끔찍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신림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모 씨가 구속됐는데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가기 전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피해자는 유가족한테 할 말 없으세요? 지금 불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이 좀 그렇게 불행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저의 모든 게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었던 게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안 좋은 상황인지 한번 말해주세요. 아니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생활고나 빚 같은 게 있으셨던 거예요? 범행 왜 하셨습니까? 반성은 안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유족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범행을 왜 저지른 겁니까?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습니다. 반성하시는지 여부 좀 말씀해 주세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족들한테 왜 범죄 저질렀는지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힘들다고 다 범죄 저지르는 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최진영 변호사 함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 일단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남기면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건 뭐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지금 이 조 씨가 거주하는 곳이 인천입니다. 그런데 왜 신림역으로 갔습니까? 뭐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 신림동이지만 바로 옆에 대림동이 있습니다. 네. 신림 대림 하듯이 거의 비토 있는데요. 네. 예전에는 그 서울 대림동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지금 현재는 인천에서 살고 있지만 할머니도 지금 그 금천구에 있다 보니까 가까운 신림동에 평소 때 젊은이들 거리니까 많이 왔고, 그리고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그 대상을 찾기, 범행 대상을 찾기 굉장히 쉬웠고 지리적으로도 잘 알다 보니까 그곳을 특정을 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와 일시는 개혁을 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젊은이의 거리이고 또 본인만 다들 행복하고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든, 그렇다고 하면은 나의 분노의 대상을 나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젊은이 거리에 놀러 나오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기제가 이미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통 살인은 동기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기 범죄가 무슨 원한도 아니고 치정도 아니면서 묻지마 범죄였다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어떤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 사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남성들이 피해를 좀 봤던데 그것 또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범죄 심리학자들이 분석하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20대, 30대가 다 되도록 지금 사회적으로 너무 지금 그 어렵고 뭐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은 사행성 게임을 하다가 빚이 상당히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본인 스스로도 그 횡설수설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어떤 마약 같은 것을 투약했다라고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것은 검증하고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본인들이 봤을 때에 나는 같은 또래 내지 조금 더 앞선 집단보다도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어떤 범죄의 어떤 심리를 프로젝션, 투사하는 그 대상을 자신과 비슷한 나이거나 자신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이 30대 어떤 남성을 선택했다라는 것도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마치 심리적 부검에 가까울 정도로 어떤 그 원인을 밝혀서 원인을 밝혀야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단죄를 넘어서 어떤 그 범죄 프로파일러라든가 범죄 심리학자를 통해서 도대체 어떤 사회적 심리적인 어떤 갈등 속에서 이와 같은 범행이 나왔는지를 밝히는 것은 우리 사회에 던져진 굉장히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흉기 난동으로 한 명이 숨졌고 3명이 다쳤습니다. 피해자들의 사연도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더 키우고 있는데 신문 함께 보겠습니다. 숨진 30대 남성 김모 씨가 있습니다. 학생회장까지 했던 모범생이었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값싼 원룸 알아보러 신림동 갔다가 이런 변을 당했습니다. 자, 묻지마 범죄. 사실 가장 무서운 점은 언제 어디서 또 내가 누구라도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 의원님? 우리 흔히 이제 묻지마 범죄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이제 그 피의자하고 본인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길에 가다가도 갑작스럽게 주변에 누군가가 돌변을 해서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대비도 할 수 없고 방어도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래서 이제 굉장히
무서운 범죄로 하는데 또 이게 뚜렷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 누군가가 뭐 이제 무슨 은둔 청년이 갑자기 나와서 무슨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봐야 되지 않느냐.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 얘기를 했던데 네. 그런 점은 우리가 필요성은 인식을 하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진짜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자 앞으로 그 이제 이 법무 또는 뭐 경찰 뭐 이런 수사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뭐 대비책 같은 것도 좀 내놔야 하고 뭐 이래야지 좀 시민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도 현장 방문해서 뭐 이런저런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일단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네. 돌아가신 분의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다치신 분의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 그리고 유족께도 정부의 강요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명백한 사이코패스 범죄로 보이고 사이코패스 범죄를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좀 더 연구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책 강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금 전에 최병목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대책을 강구한다 한들 과연 이게 무방비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어떻게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우리 무술 유단자 같은 경우에도 현실은 영화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영화 같은 데를 보면은 무술 유단자나 어떤 그 수사기관들이 어떤 그런 흉기를 든 사람을 현장에서 아주 쉽게 제압하는 것을 보는데 현실적으로 방검복을 입은 경찰도 가끔 피해를 입는 케이스가 적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현실적인 조언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그 자리를 최대한 빨리 벗어나라라고 전문가들은 조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일단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는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들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외로운 늑대들에 의한 그 흉기 난사 사건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 수사당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총기 난사 사건의 전에는 항상 징후가 있다라고 하면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위험한 징후나 있을 때는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신고를 해달라는 그런 조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어떤 그런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범죄에 대한 고백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 신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주위에 있는 어떤 그 수사기관과 관련된 심리 제한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신고하는 그런 시스템을 조금 더 마련을 해서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에 의한 무차별 그 살인 사건 이런 부분을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법무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조인뿐만 아니고 심리학자, 의학자 이분들을 다 모아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더 대책을 세워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하겠습니다. 청주의 궁평 2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이 허위 보고와 출동을 한 혐의로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러자 충북경찰서가 해명에 나섰는데 기가 찰 만한 황당한 해명이라는 평가입니다. 경찰은 해명과 함께 당시의 경찰차 블랙박스 영상도 공개했는데요. 블랙박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자, 경찰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일을 했다,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지 못했고 제대로 출동하지 않은 것은 그것 또한 명백한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속보가 전해졌는데 검찰이 오송 참사 허위 보고 충북경찰서 등 10곳에 대해서 10여 곳에 대해서 현재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그리고 오송 참사 도청, 시청, 소방본부 그리고 행복청 등에 대해서도 동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일단 검찰 수사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국무조정실에서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좀 뭐 압수수색은 아시다시피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이죠. 더군다나 지금 경찰에서
본인들이 뭐 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지금 브리핑을 하고 일종의 뭐 조직적인 반발 기류까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다 더 신속한 압수수색과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 근데 어제 궁평 제2 지하차도라는 데가 이제 만약에 미호천 제방이 무너졌을 경우에 가장 침수 위험이 그 큰 곳이거든요. 네. 근데 경찰은 지금 어제 해명의 요지는 궁평 제1 지하차도에 가서 교통정리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궁평 제1 지하차도와 2 지하차도는 굉장한 거리가 있어요. 한 600m 내지 700m 정도의 거리가 있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으면서 그걸 보고서 지금 할 일이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찰의 그 해명이 지금 또 한 번 많은 그 국민들한테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는데 경찰이 그 뭐 본인들이 뭐 할 일을 하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할 일은 제때 제 장소에 가서 해야지만 그게 경찰이 제 일을 했다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한번 자성을 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찰이 정말 손길이 필요한 궁평 제2 지하차도에 가지 않고 제1 지하차도에 갔다. 그 지적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가 근처에 가면은 도착한 거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그분의 마음 속에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뭐라고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저 해명에 대해서. 참 뭐라고는 답변을 못 하겠다. 정말 무책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사실 조선일보 사설에도 이 부분을 다뤘던 것이 그랬습니다. 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어릴 때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격 앞으로 했는데 여기가 아닌가벼. 정말 그런 허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야 그냥 농담으로 할 수 있지만 돌격 앞으로 해서 궁평 2 지하차도로 가라고 했는데 1 지하차도로 갔고 그 결과 결국 14명이나 되는 아까운 목숨이 지금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그 경찰에 대한 그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고 하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할 것 다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그와 같은 어떤 해명보다는 내부적으로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시스템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어떤 명확한 내부적인 조사, 그에 대한 국민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할 만큼 다 했어요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데 다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재판에 넘겨지고 유죄가 판결이 난다고 하면 그럼 도대체 우리는 국민은 누구를 보고 지금 살아야 되겠습니까? 결국 지난 정부에 있어서의 검수완박을 통해서 경찰의 어떤 그 조직이 굉장히 비대해졌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지금 경찰을 총괄하고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행정안전부의 수장이 지금 없는 상황 속에서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런 타워가 한다고 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부분을 좀 다독이고 제도적 장치를 만들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수사 신속하게 정리해서 그 대책 그 어떤 결과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놓치기 아까운 마지막 뉴스 영상 보겠습니다. 자, 뭔가 도움을 주고받고 보답이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영상이었는데 감동적인 영상이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인데요. 그 CCTV에도 보입니다만 그 TV의 출근길에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태그를 하려고 했는데 띡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하면서 다른 것들을 다 찾았는데 이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죠. 요즘 보면은 현금 없는 버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지급하려고 해도 지급하지도 못했는데 그때에 이제 그 버스 기사께서 괜찮습니다. 일단 타세요라고 해서 타시는 분도 타고 같이 타고 있는 분들도 이 어떻게 보면 목적지에 시간에 갈 수도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이제 이분이 내릴 때에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정말 그 회사로 뭔가 왔어요. 소포가 왔는데 이게 보면은 그 10박스나 되는 이 맛있는 음료수가 왔었는데 이걸 해가지고 다 나눠 먹어도 남을 만큼 뭐 있었는 걸 보면은 서울도 아직은 살만한 도시다. 그렇게 훈훈한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시토마토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